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박돌 여사 사이에서 팔남매를 두었으며 일본인 부인들과도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맹희는 이 가운데 장남으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었죠. 삼남 이건희에게는 미디어 관련 계열사가 주어질 예정으로 실제 이건희 회장의 첫 직장은 동양방송이었습니다. 이후 삼성의 회장이 된 이건희는 자신의 형 이맹희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감히 나보고 건희건희 할 상대가 아니에요. 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양반이었어요. 그는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양반으로 자기 입으로 장남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나를 군대에 고소를 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이 장자승계의 원칙을 깨고 삼남 이건희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뿐 아니라 삼성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맹희와 이건희의 삶이 뒤바뀌었죠. 자, 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과거 대구에서 뛰어놀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31년생 동갑으로 한 명은 삼성상의 주인의 큰아들인 이맹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인 유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전두환이었죠. 이들 세 사람은 집안 형편이나 출신은 달랐지만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친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전두환의 가족들은 삼성상의 앞 개천 넘어 빈민촌에서 살았으며 삼성의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두환은 이맹희를 주인집 아들이라며 어려워했었죠. 그리고 이맹희는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노태우가 그의 중학교 동기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인연으로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은 삼성 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했죠. 또 다른 친구 유수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 판사를 하다가 정부에 밉보이는 바람에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80년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절친이었던 그에게 공천을 주어 유수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었죠. 그리고 현재 유수호의 아들인 유승민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집안의 가업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유승민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제2의 전두환이 되겠느냐고 공격하기도 했죠. 이렇게 공격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에 대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맹희는 일본과 미국 유학을 거쳐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하며 경영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그룹 내 온갖 요직을 겸직하며 그의 승계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1960년 9월 이맹희와 이건희의 삶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맹희는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건설 장비를 청와대는 정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협의하였다. 밀수 현장은 내가 지휘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품목을 가지고 왔는데 주요 품목은 변기와 전화기 그리고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그러나 밀수가 들통나고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으며 김두한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자 박 정권은 공범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삼성을 대했는데 이병철을 압박하여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게 만들었으며 이 여파로 이병철이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맹희가 그룹 총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둘째 아들이었던 이창희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창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고 결국 형님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 막내 이건희는 아직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로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결국 이창희는 아버지 이병철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병철 회장이 기업에서 영원히 손을 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투서 내용을 처음 접한 것은 당시 중령이었던 전두환으로 박종규 경호실장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건을 묻을 것을 지시했죠. 그리고 이맹희는 전두환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자신에게 꾸준히 용돈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자신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병철 회장은 이창희를 멀리했으며 이맹희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며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맹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도 이 일에 개입된 것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 그 일에 개입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 이른바 삼성의 후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맹희가 삼성의 후계자가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을 때 이맹희는 삼성을 이끌고 삼성의 얼굴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은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아들의 경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이병철과 불같은 성격의 이맹희의 경영 스타일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심지어 불같은 이맹희가 가신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고 가신들은 자신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은 이병철 회장에게 곡해되어 전달되었고 이것이 쌓이면서 부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썰이 있었죠. 또한 이맹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병철은 전자를 먼저 키운 다음 자동차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복귀를 준비하며 삼성 본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사장들을 불러 직접 지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맹희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창의 사건의 여파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금을 만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더라도 나에게 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곤 했다. 정상 권력이 갖는 속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인데 나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1973년 이병철은 이맹희를 호출하여 직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종이에 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맹희는 당시 가지고 있던 17개의 직책을 적었는데 이병철은 연필로 대부분의 직책의 줄을 긋고 직책 3개만을 남기며 3개의 계열사만 주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맹희는 아버지가 경영에서 떠나 있을 때 그룹을 경영한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음에 불만을 품게 되었었죠. 이병철 회장은 회고록에서 이맹희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기도 했죠. 주위에 권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어 장남 맹희에게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안 되어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1976년 이병철 회장은 당초 후계자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삼남 이건희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중앙일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썰도 존재합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일했던 이맹희는 이건희의 장인이었던 홍진기 사장을 무시하며 전횡을 휘둘렀고 이에 중앙일보는 이맹희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확대하여 부자지간을 갈라놓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11살 동생이었던 이건희가 후계자로 지목되자 이맹희는 야인으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안양 골프장을 찾아가 유리창을 박살내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매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그는 온갖 음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친한 사이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통해 역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었죠. 재산을 물려주는 건 역시 철저하게 배제되었는데 그의 부인인 손봉남 여사에게 안국화재 주식을 물려주고 이맹희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이창희는 아버지와 결국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에게 사장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이창희는 삼성 계열사를 돌며 사장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했었죠. 이후 삼성 비서실은 그의 회사인 세안미디어를 챙겨주기 시작했으며 이 회장은 그에게 제일 앞선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까지도 장남은 부르지 않고 이맹희의 아들인 이지연 회장만 들어오게 하는 등 끝까지 장남을 용서하지 않았었죠. 이병철 회장이 별세하자 영정을 들었던 건 역시 이지연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이맹희는 외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길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동생 건희가 정식으로 삼성의 총수가 된 마당에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떠돌이 생활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때의 길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맹희는 출국하여 아프리카와 남미 등 여러 나라를 다녔으며 CJ그룹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교류도 소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장남인 이지연의 딸이자 직계손녀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맹희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생전 이맹희는 본인을 불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었죠.
사실 나는 여러 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고 아버지 곁에서 기다렸다면 모든 문제는 잘 풀릴 수도 있었다. 아버지께서 여러 번 그런 신호를 보냈지만 나는 그런 기회마저 강하게 거부했었다. 아버지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워했던 적도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이해한다. 아버지의 위치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삼성그룹의 대권은 3남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차지했고 삼성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